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산정되는 물가지수에 대한 거죠. 이런 게 A급입니다.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이 계산 문제, 말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재화 영역은 해마다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 또 이렇게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있고요. 얘는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고요. 얘는 파쉐 물가지수예요. 근데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는 뭘 쓰는 거다? 기준 연도를 고정치로 쓰는 거예요. 기준 연도. 얘는 비교 연도로 쓴다. 그리고 라스파이레스를 쓰는 것은 생산자도 이걸 씁니다. 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자, 1번.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재화 영역 서비스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냐면 번들 Q라는 거죠. Q0를 쓰면 라스파이레스, Q1 비교연도, 혹은 QT를 쓰면 우리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비교연도였죠. 그래서 얘는 달라지는 게 아니라 고정입니다. 틀렸고. 2번. GDP 디플레이터 산정에는 파쉐 지수 산식을 사용한다. 파쉐 맞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에는 국내에 생산되는 재화 용역만 포함된다. 우리가 이제 수입품이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얘는 GDP니까 안 들어가겠죠. 얘는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쓰고 있는 아이패드, 그 다음에 아이폰 이런 것들 다 외국 거죠. 아, 또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 무슨 상관입니까? 국제화 시대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됐고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네 번째. 생산자 물가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재화 영역은 해마다 달라진다 라고 했어요. 근데 얘도 달라진다 그러면 파시입니다. 얘는 똑같아요. 5번. GDP 디플레이터 산정에 포함된 재화 영역 5년마다 달라진다. 얘는 어때요? 그냥 그때그때 다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얘는 소비자가 주로 구매하는 걸 쓰고요. 얘는 국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다 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의 계산 문제로 그 라스파이레스 지수하고 파시 지수하고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 계산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엄청 잘 나와도 얘도 A급입니다. 자, 요 문제인데요. 요 문제가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보기 싫어. 보기 싫은 문제죠. 자, 중앙은행은 아래와 같은 테일러 준칙에 따라 명목 이자율을 조정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건 얘를 이렇게 남깁니다. 남겨요. 그러면 I-파이는 결국 실질 이자율이에요. 명목 이자율 마이너스 물가상승률 실질 이자율입니다. 실질 이자율은 0.05 얘가 뭐다? 지금 현재의 시장 이자율이라는 뜻이에요. 실질 이자율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0.5에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가 뭐예요? 목표 이자율이에요. 목표 이자율. 그럼 목표 이자율이 올라가면 얘는 마이너스가 커지잖아요. 그럼 이자율을 낮춰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0.5에 Y 스타 잠재 GDP가 있고 Y 스타 마이너스 Y가 있죠. 그런데 우리 공식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주지만, 이렇게 줄 때도 있지만, 이거는 반대로 쓴 거예요. 이거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플러스 0.5는 Y에 Y 마이너스 Y 스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경기가 좋아지는 게 실제 GDP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경기가 과열되면 물가가 막 올라갈 거니까 그때 이자를 올려가지고 잡아야 돼.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테일러 준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1.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면 얘가 낮아진대요. 그러면 요 값이 상대적으로 커지겠죠. 그러면 명목 이자율을 인상한다. 맞아 틀려?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두 번째.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크다. 그러면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이렇게 커진 거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크니까 이게 플러스 값으로, 여기가 플러스 값으로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명목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죠. 이해됐어요? 공식 집어넣는 겁니다. 세 번째, 총생산 갭은 0이고, 총생산 갭은 0이고, 자, 여기 고려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고려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율이 3%, 4% 상승한다. 그러면 얘가 1%포인트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0.5를 곱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명목 이자율을 0.5%포인트.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4에서 갔어요. 그럼 얘가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고. 얘가 4가 되니까 요것도 붙여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실질이자율이랑 맞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명목이자율이기 때문에 명목이자율 때문에 얘를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 4번.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와 같고. 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와 같고. 자, 이게 같으니까 여기 없다. 아이고. 없다. 그 다음에 실제 GDP 잠재율이 같다 하면 없다. 그럼 어때요? 실질 이자율은 얘를 넘기면 뭐가 됩니까? 5%가 되니까. 그죠? 얘는 맞는 거죠? 그죠? 그럼 3번이 틀린 거네. 3번이 틀린 거네. 그 다음에 5번에 인플레이션율은 목표치와 같고 총생산기업이 0%, 1% 상승하는 경우에. 자, 이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와 같고. 이게 없어. 그죠? 그러니까 파이와 파이스타가 같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총생이 0%, 1%로 상승한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총생산 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총생산 갭이라고 했으니까 1% 상승한다고 하면 중앙은행은 명목이자를 0.5% 인하한다. 요거 붙어서 0.5% 인하한다. 1이니까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 또 이거 기억하면 안 돼. 선생님, 우리 예전에 제가 가르칠 때거든요. 실 빼기 잠이냐, 잠 빼기 실이냐 이랬어요. 근데 제가 뭐냐면 실 빼기 잠이 맞아요. 잠 빼기 실은 잠실 싱크홀 이렇게 가르쳤다고 제가. 그런데 선생님 요거는 지금 아니지 않냐. 이건 잠실 아니냐.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 얘를 총생산 갭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문제의 정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문제의 정의를 따라가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또 잠실 싱크 아닌데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그 문제 개념 문제 풀 때 쓰는 거고 이 문제에서는 요걸 총생산 갭을 했다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바꾸는 변형치, 얘도 이렇게 바꾸는 변형치이기 때문에 공식만 집어넣으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문제가 아까 GDP 증가율 문제에 공식 주어진 것도 있었고 얘도 이렇게 공식이 주어진 게 있으면 당황하지 말고 읽기예요. 당황하지 말고 읽기. 그럼 여러분들 벌써 그 두 개만 맞아도 합격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프 주고 이런 거 주면 절대로 좋아하셔야 된다고. 자, 이렇게 봤고요. 이제 78번입니다. 78번.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1. 법정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시중은행 예금액 중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한다. 법정 지급준비율이란 게 지급준비율은 예금 중에서 지급준비금인데 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대출을 못하죠. 그죠? 틀렸고. 두 번째. 중앙은행이 국채를 시중은행 A에 매도하면 국채를 던져요. 그죠? 판 거죠. 그러면 시중은행의 지급준비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시중은행이 본원통화와 관련이 있는 거죠. 본원통화. 하이파워드 머니. 그래서 얘가 지금 시중은행에 던지면 본원통화 들어오니까 본원통화 감소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법정 지급준비를 인하하면 예금통화 승수는 감소한다. 예금통화 승수는 현금통화 비율을 빵놓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급준비율분의 1을 씁니다. 그럼 0. 얘가 이제 감소하면 얘는 뭐 하겠어요? 커지겠죠.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4번의 재할인율은 뭐냐면 통화량은 C 플러스 Z 1 C분의 1 곱하기 H로 구성이 되죠. 승수와 본원통화로 구성이 되는데 재할인율을 인상시키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못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못 빌리니까 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이 감소한다. 입니다. 자, 5번.
중앙은행이 민간인들에게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은 증가한다. 국채를 매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즉 국채를 사들이고 돈을 던지는 거니까 본원 통화가 증가하겠죠. 그럼 통화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5번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많이 이것도 많이 내는 거예요. 이건 B급 정도 되는데 어떤 거냐면 그 본원 통화의 변화인지 승수의 변화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좀 물어봅니다. 그거 체크 잘 해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79번 마찰적 실업의 원인이다. 마찰적 실업은 뭐와 관련이 있다? 이직과 관련이 되어 있어. 이직.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가고 싶다. 그래서 자발적 실업, 마찰적 실업입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잘 맞는 직장을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쵸? 기업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효율성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존재로 인해 조합원의 임금이 생산성보다 높게 설정된다. 이걸 내부자, 외부자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것은 구조적 실업이 됩니다. 구조적 실업. 최저임금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산업기술 개편 이런 것들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다.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잘 마시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80번이 되겠죠? 합리적 경제주체에 대해 인플레이션을 6%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경제행위를 하였다.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3%일 때 손해를 보는 경제주체를 모두 고른 것은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먼저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3%인데 여기 있잖아. 그러면 이제 뭐예요? 얘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이 있겠죠. 자,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면 고정금리로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그죠? 고정금리니까 인플레이션이 됐다라는 것은 나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뭐가 됩니까? 불리한 주체가 되죠. 그죠? 고정된 봉급을 임금 계약을 했다. 아, 더 슬퍼. 물가 막 올라가는데. 그죠? 우리나라는 주급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물가가 우리 임금에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되지만 미국은 주급 체계이기 때문에 엄청 빨리 반영돼요. 그래서 미국이 물가를 잡으려고 그렇게 용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도 불리하죠. 고정금리로 국채를 발행한 정부예요. 그래서 국채를 발행했다라는 것은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유리해지겠죠. 그죠? 채무자가 유리해요. 채무자. 그 다음에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입자. 그렇죠. 그죠? 유리하겠죠. 인플레이션이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리해진다. 어차피 얘도 차입자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고정금리 초점 맞출 필요 없고 여기는 돈을 받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만 얘는 돈을 갚는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니까 유리해진다.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2년 문제를 풀어봤고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어렵진 않지만 제 기준에서 어렵지 않은 거, 이 말은 뭐 특별하게 막 어렵거나 막 특별하게 수학을 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는데, 이제 되게 좀 약간은 좀 대략적으로 낸 문제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되게 좋거나 되게 아름답거나 그러지 않은 시험이 대표적으로 감정평가사입니다. 문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사실 문제가 전체가 깔끔하지는 않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제가 나온다고 했던 부분을 체크하셨다가 다음 기출의 역사 2013년 24회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겹치는 부분을 점검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